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특수청소업체에서 죽은 고양이를 청소했다. 특수청소업체에서 일한다고 말하면 대개 시체 처리부터 떠올리겠지. 하지만 실제로는 시체가 옮겨진 뒤 그 뒤처리를 맡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적어도 내가 일했던 회사에서는 그랬다. 다만 동물의 경우에는 시체가 남아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장기 여행을 떠나며 애완동물을 집에 방치해 둔 사람들이 의뢰를 넣는 것이다. 일이 일이다 보니 시체가 있었던 곳에 아직도 시체가 있는 것처럼 느낀다던가 이따금씩 이상한 게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도 나름대로 익숙해지면 그러려니 하게 된다. 일을 시작하고 2년 정도 지났을 무렵 애완동물이 죽었으니 처리를 부탁한다는 의뢰가 한 건 들어왔다. 작은 회사기 때문에 접수도 내가 받았다. 품이 있는 목소리에 그야말로 부자라는 느낌이 팍팍 나는 아줌마였다. 어떤 현장이든 일단 먼저 방문해 견적을 내야 한다. 견적 금액과 작업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영업 담당과 함께 둘이서 집을 방문했다. 영업 담당은 기본적으로 현장 작업에는 나서지 않는다. 하지만 온갖 계약을 다 해봤다 보니 촉이 왔던 모양이다. 그는 역시 차 안에서 오늘 손님 좀 이상한 것 같아라고 말했었으니 사람이 죽은 현장일 경우에는 여러 사정을 확인하고 서류를 작성할 필요가 있지만 애완동물은 소유물 취급이니 그런 제약이 없다. 그래도 대부분의 손님은 사전에 상황 설명을 해주기 마련인데 이번 손님은 그런 말이 일절 없었다. 그게 좀 이상하다 생각할 무렵 현장에 도착했다. 나는 두근거리며 초인종을 눌렀다. 서양식 3층 집이었다. 현관에 나온 사람은 전화 받았던 이미지 그대로 깔끔한 아줌마였다. 부자 느낌도 났고 분위기도 좋아 싱글벙글 웃으며 인사했다. 영업 담당은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대충 견적에 관해 설명한 뒤 집으로 들어섰다. 나는 어찌되었던 깨끗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이상한 냄새가 난다. 마스크를 쓰지 않았던 것을 감안해도 다른 시체가 있던 집보다도 훨씬 냄새가 심했다. 우리는 익숙해져 있으니 그렇다 치더라도 손님이 거기서 멀쩡하게 있는 게 묘하게 기분 나빴다. 3층이 현장인 듯해 우리는 손님을 1층에 남겨두고 둘이서 계단을 올랐다. 계단을 한 칸 한 칸 오를 때마다 냄새는 점점 강해졌다. 그리고 마침내 3층에 도착한 나는 말을 잃었다. 바닥 전체에 고양이 시체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무심코 토할 것 같은 것을 겨우 억눌렀다. 영업 담당이 아래로 내려가자고 신호를 보내 그대로 따라 내려왔다. 그리고 1시간은 2층에서 멍하니 있었다. 영업 담당이 내려와 200마리 있다고 말했다. 아직 초봄이라 부패는 그리 심하지 않아 구더기는 없다고 했다. 수를 직접 세봤는데 딱 200마리더란다. 왜 집 한 채에 고양이 시체가 그만큼 있는지보다는 딱 200마리라는 숫자가 몹시 두렵게 느껴졌다. 1층으로 내려오니 손님은 아까와 다를 것 없는 모습이었다. 그것도 기분이 나빴지만 영업 담당은 담담하게 견적을 내고 손님도 거기 동의했다. 계약서를 주고받은 뒤 사전 답사는 끝이 났다. 돌아오는 도중 차 안에서 영업 담당은 물었다. 할 수 있겠어?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문득 입사했을 때 들었던 애완동물은 어디까지나 소유물에 불과하다는 말이 떠올랐다. 사흘 뒤 작업이 시작됐다. 나를 포함해 4명이 작업할 예정이었지만 영업 담당도 같이 와주었다. 아마 내가 견적 내러 왔을 때 충격받았던 걸 알아차렸겠지. 우리 회사는 면접 때 귀신을 본 적 있느냐고 묻고 그렇다고 대답하는 사람은 안 뽑는 안목의 룰이 있었다. 비과학적일지라도 온갖 일이 일어난 현장에 가는 이상 서비스업으로도 작업원 개인 정신에도 안 좋을 테니까. 이번 작업원들도 오컬트적인 걸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저 소금 한번 뿌리고 확장한 뒤 작업에 들어갔다. 1층에서 마스크와 고글을 쓰고 고무장갑과 방호복까지 갖춘 후 5명이서 3층에 올라 작업을 시작했다. 주변 거주자를 배려해 시체는 봉투에 한번 넣고 박스에 옮겨 트럭에 싣는다. 그 후에는 그대로 매립한다. 불법은 아니니까. 담담하게 고양이 시체를 봉투에 4마리 넣고 박스로 옮긴다. 그걸 몇 시간 동안 계속한 끝에 전부 트럭에 실었다. 다른 작업원들은 트럭을 타고 처리하러 가고 영업 담당과 나는 둘이서 냄새 제거와 방 청소를 했다. 오후부터 작업을 시작했기에 청소가 끝나고 나니 저녁 6시가 지난 후였다.
청소용품을 가방에 담고 최종 확인을 위해 손님인 아줌마를 3층으로 불렀다. 아줌마는 변함없이 싱글벙글 웃으며 확인을 끝냈다. 영업 담당은 현금을 그 자리에서 받고 영수증을 건넸다. 그 후에도 이야기는 이어졌다. 나는 어찌되었든 거기 더 머물고 싶지 않아. 가방을 가지고 계단을 내려왔다. 5분도 지나지 않아 영업 담당이 돌아왔다. 인사는 안 해도 되나요? 하고 물었지만 영업 담당은 그대로 조수석에 올랐다. 그대로 아무 말 없이 차를 달려 회사 앞 편의점까지 갔다. 커피 마시겠냐는 영업 담당의 제의를 거절하자 영업 담당은 말해주었다. 내가 아래로 내려간 후 아줌마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냈다고 한다. 고양이를 좋아한다느니, 가족은 아무도 없어 가족 대신 고양이를 기른다느니. 슬슬 이야기를 마치고 가려는데 아줌마가 말하더란다. 다음번에도 잘 부탁해요. 싱글벙글 웃으면서. 담이 큰 영업 담당도 소름이 끼쳐 아무 말 없이 빠져나왔단다. 좁은 밤 추위 때문인지 영업 담당의 손이 조금 떨리는 게 보였다. 그날은 그대로 회사로 돌아온 뒤 퇴근했다. 다음날 영업 담당한테 요새 귀신 보거나 하지 않아? 라는 질문을 받았다. 무슨 뜻인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담당으로 들어있던 안건이 모두 끝나고 사장이 해고 의사를 전해왔다. 회사 측 사정으로 인한 퇴직이었기에 퇴직금은 물론이고 적자는 돈도 추가로 받았다. 그 회사에서는 5년가량 일했고 고양이 시체를 볼 무렵에는 정신적으로 한계가 오고 있었다. 일이 좀 줄어들면 잦은 퇴사할 생각이었기에 오히려 내 쪽에서 고마운 일이었다. 이상한 일이 잦은 특수청소 업무 중에서도 가장 무서웠던 일이었다. 두 번째 이야기. 아이들.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단체로 묵어본 사람. 몇 년 전 근처 초등학교에서 그런 행사가 있었다. 그리고 소소하게 나레이션 일을 하고 있던 내게 제의가 들어왔다. 밤에 초등학교에서 담력 시험을 할 텐데 그 전에 아이들한테 괴담을 하나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왠지 동심이 살아나는 기분인데다. 원래 담력 시험 같은 건 좋아하는 성격이라 흔쾌히 수락했다. 너무 무서운 이야기면 아이들이 겁에 질릴까봐. 그럭저럭 무서우면서도 흔한 이야기를 몇 개 준비했다. 교실 형광등을 끄고 내 얼굴에 전등을 비추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별로 무서운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한밤중에 학교에서 이상한 조명을 쬐고 있는 이상한 아줌마가 하는 이야기니 아이들은 모두 진지해 보였다. 다들 제대로 무서워해줬고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점점 내 쪽으로 다가왔다. 내심 이러니 저러니 해도 아직 아이들이구나 싶어 귀엽다고 생각했다. 나는 한 사람 한 사람 아이들 얼굴을 보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곧이어 이야기가 끝나고 형광등을 켜서 교실이 밝아졌다. 다시금 아이들 쪽을 봤는데 뭔가 위화감이 느껴졌다. 아이들이 적어진 느낌이었다. 몇 명 줄어들었는지 정확하게 숫자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사람 수가 적어졌다. 어슴푸레한 교실에서 이야기하던 도중 봤던 얼굴이 밝아진 교실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보호자나 선생님들도 옆에 있었던 터라 담력 시험을 안 하고 집에 간 아이도 있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다음날 학교에 인사를 하러 갔다. 회의는 이미 받은 터였지만 나도 즐거웠기에 내년에도 혹시 기회가 되면 잘 부탁드린다는 말을 전했다. 문득 생각이 닿아 선생님에게 중간에 나간 아이들도 좀 있었나 봐요. 하고 물었다. 그러자 선생님은 웃으며 아니요, 참가했던 아이들은 모두 학교에서 묵었어요. 라고 대답했다. 어라? 참가한 아이들은 모두 몇 명이었나요? 28명이었어요. 그것보다 훨씬 많았는데. 내가 이야기를 한 곳은 2개 반은 좋게 들어갈 시청각실이었다. 거기다 가득 찰 정도로 아이들이 많았었는데 교실이 밝아지고 아이들이 좀 줄어들었다고 느꼈을 때도 40명은 좋게 있었다. 그로부터 몇 회가 지났고 이런저런 사건이 있어서인지 초등학교 단체 숙박은 중지된 것 같다. 다음에 또 기회가 닿는다면 이번에는 몰래 아이들이 몇 명인지 세어보며 이야기하고 싶다. 세 번째 이야기. 할아버지의 수첩. 어제 할아버지 성묘를 갔다 돌아왔다. 성묘를 마친 후 할머니 댁에서 식사를 하고 왔다. 책을 좋아하는 나는 식사 후 할아버지가 읽던 책들을 뒤적였다. 초판본 같은 다자이 오사무 전집을 찾아냈지. 그런데 그 전집을 꺼낸 뒤편에 작은 미닫이 문이 달려 있었다. 거길 열어보니 끈으로 묶인 만화책 정도 크기의 샛노란 수첩이 있었다.
할머니에게 그걸 보이며 이게 뭐예요? 라고 여쭙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20여 년가량 심령현상이나 초자연적 현상을 연구했던 연구 노트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할아버지도 딱히 숨길 내용은 아니라고 하셨다며 내가 가져가도 된다고 허락해 주셨다. 아내는 이런저런 장소나 사념이 어떻느니 하는 잘 알 수 없는 이야기투성이었다. 하지만 마지막에 시처럼 느껴지는 짧은 글이 있었다. 맨 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입에 담거나 그 내용을 이해하면 영적인 현상 내지는 감정의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문장. 흥미가 동해 여기 옮겨서 본다. 첫 번째 눈을 뽑고 입을 엮고 하늘을 본다. 바다는 불이 되어 하늘을 굽네. 그의 갈 길을 보여주지 않음에 안내하기 이른 길은 길다. 앞은 있어도 뒤는 없으니 벼랑을 등지고 그저 걸을 뿐. 끝은 무한하고 끝이 없나니 어둠의 빛의 하늘은 없고 모두 무너지리라. 두 번째 가리킵시다 떨어집시다. 가리킵시다 떨어집시다. 죽읍시다. 할머니의 말에 따르면 이 수첩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쓰고 있었다고 한다. 쓸데없는 걱정일지도 모르지만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것과 이 문장에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할아버지는 폐렴으로 돌아가셨지만 왠지 모르게 오싹하다. 네 번째 이야기, GP 실화괴담. 국군 초북단에 설치된 건물이 있습니다. GOP라 불리는 남방한계선 안비무장지대에 세워진 GP. 철책선을 가운데 두고 남한은 북한을, 북한은 남한을 좀 더 경계하기 위해 설치된 GP는 이미 몇 년이 지난 28서단 GP 총기 난사 사건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비무장지대는 한국전쟁 이후 남과 북 그 누구의 소유도 아니며 유엔 관리하에 아직까지도 많은 지뢰가 매설되어 승인된 인원만이 경계하에 출입할 수 있으며 그곳에 세워진 GP는 국군 중 수색대에 소속된 병사들이 지켜가고 있습니다. 1. 이 일은 제가 입대 후 GP에서 겪었던 일입니다. 때는 2006년 4월경. 제가 자대 배치를 받고 한 달여가량이 지났을 때 일입니다. 당시 저희 중대에서는 2개의 GP를 맡고 있었는데 2GP와 3GP였습니다. 각 GP는 한 개 소대가 100여가량을 경계 작전 수행 후 주둔지에서 40여 일을 보내는 순환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대에 온 후 한 달 뒤 3GP를 교대하기로 상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유는 작전 간 GP와 중대 본부 거리가 멀어서 타연대 GP와 교체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포반에 소속돼 있던 저는 GP 간 인수인계로 하루에도 수차례 경계 작전 지역인 GP를 왕복했습니다. 서류 간 인수인계가 어느 정도 완료되었을 때 이상한 서류 한 장이 중대를 들썩이게 했습니다. 문서에는 교체하기로 한 원 GP 해당 경계 작전 소대의 GP 문제점이 적혀 있었는데 군 서류에 없을 법한 눈에 띄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소대원들이 특정 침상에서 자주 가위에 눌리고 귀신이 있다 하여 병사들이 소원 수리를 작성한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타 연대를 비웃었습니다. 귀신이 나온다고 상부의 소원 수리를 쓴 부대가 어디 있을까요? 귀신 잡는 해병대라도 보내야 하나? 저 역시 이런 식으로 놀렸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중대장은 GP 교체는 중요한 사항이기에 이러한 부분마저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일 뒤 GP 견학 겸 동숙을 위해 간부셋과 병사 둘이 원 GP로 파견되었습니다. 중대원들이 농담 삼아 가위 눌리는 자리가 있는지 진위 여부 좀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원 GP에서 철수한 인원들로 인해 또다시 중대가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정말 가위에 눌렸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5명 전원이 똑같은 남자를 봤다고 하며 말입니다. 2. 5월 중순 한 달이 지나 GP 간 인수인계가 완료되고 3소대가 처음으로 원 GP에 투입됐습니다. 은행나무 침상이라고 부르던 가위 눌리던 장소는 휴게실로 교체하였고 하루하루 별다른 문제 없이 경계 작전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귀신에 대한 소문도 어느새 잊히고 있었습니다. 7월이 되어 여름 속 경기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GP에 투입된 3소대의 전역자가 생겨 포반이었던 제가 대리근무 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3개 분대 중 새벽대를 맡고 있는 후반야 분대에 들어가 근무를 서게 되었는데 문득 사수와 얘기를 나누던 중 원 GP에 대한 괴담이 생각났습니다. 귀신 얘기 전부 뻥이지 않습니까? 제가 웃으며 모짜 사수는 표정이 싹 굳어지더니
의외의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 투입하고 귀신 봤다는 사람이 나 포함해서 지금까지 10명도 더 될 거다. 사수였던 조 병장은 투철한 불교 신자인데다 소대 상담병으로 가장 착하고 거짓말도 안 하기로 소문난 사람이기에 그 대답에 의심을 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럼 정말 있단 말씀이십니까? 조 병장은 귀신인진 모르겠지만 살벌하긴 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GP 내 귀신이 목격된 곳을 일러주었습니다. GP는 지상, 지하로 나뉘는데 지상은 주로 근무를 서게 되는 초소가 설치되어 있고 지하에는 내무실과 취사장 등이 있으며 바깥쪽을 시계 방향으로 12개의 벙커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귀신을 목격한 건 2분 뒤였던 장상병. 전반야 근무를 마치고 잠이 들었던 그는 밤 2시를 넘긴 새벽에 소변이 마려워 잠에서 깨어났다고 합니다. 피곤한 몸으로 화장실에 가 소변기에서 용배를 보던 장상병은 무척이나 졸려서 머리를 벽에 기댄 채 소변을 보고 있었는데 그때 복도에서 화장실로 다가오는 전투화 소리를 듣고 선임인가 해서 다시 머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윽고 그 발자국 소리의 주인공이 문을 열고 장상병의 뒤를 쓱 지나갔는데 누군지는 보지 않은 채 있었지만 흘겨봤을 때 군복인 걸로 보아 근무자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용변을 마친 뒤 화장실을 나가려는데 뭔가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화장실 입구에 설치된 거울로 보이는 대변기와 문들. 뒤를 돌아 그 앞으로 가보니 문이 모두 열려 있었고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분대원이 모두 믿지 않았다 합니다. 하지만 3일 후 농담 한마디 안 하며 과묵했던 부소대장이 한밤중에 12번 벙커에서 울고 있는 남자를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시작으로 내무실, 휴게실, 벙커, 초소 등등 여러 곳에서 귀신을 봤다는 사람이 속출했습니다. 정말 존재했던 걸까요? 2주가 지났습니다. 3일이 지나도록 비가 그치지 않은 채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GP에서는 귀신에 대한 얘기들로 술렁이며 진담 반 농담 반 섞인 소문들이 무수히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귀신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GP를 교체한 타 연대 인원들이 참모와 함께 GP 점검을 온 것입니다. 사실 아무도 귀신에 대해 알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괜한 호기심에 타 연대 경계병들에게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타 연대 병사들은 자기들이 원GP를 맡고 있을 때 있었던 기이한 일들을 얘기하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우리가 겪은 일과 너무나 흡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병사들은 귀신의 정체를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낡은 전투복에 전투화, 눌러쓴 방탄 헬멧. 때는 GP가 세워지고 얼마 지나지 않은 80년대였다고 합니다. 당시 군복무 중이던 병사들은 지금의 GP에서보다 훨씬 긴 경계 작전을 수행하고 있던 때로 경계 작전에 사혈을 기울이고 있던 어느 여름이었다고 합니다. 천둥 소리와 빗소리가 전지를 뒤덮은 비무장지대에 폭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병사들도 재빠르게 방탄조끼를 착용하고 총과 탄을 갖춰 각자의 위치로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폭음은 없었습니다. 5분 정도 지났을까? 한 병사가 폭음의 원인을 알아냈습니다. 그건 북한군의 도발도 낙뢰로 인한 대인질의 불발도 아니었습니다. 12번 벙커에서 한 병사가 자살을 한 것입니다. 한 손에 편지와 한 손에 수류탄을 들고 그 편지는 여자친구로부터 온 이별통 지서였다고 합니다. 12번 벙커는 정저로 앉아있는 하반신과 이리저리 흩어진 상반신의 살점들로 피범벅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이후 소대는 사체 근처로의 출입을 금한 채 그의 부모가 당도하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군 내 사망자는 조정 여부의 문제로 부모가 직접 사체를 확인하기 전까진 시체를 건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3일 후 그의 부모가 도착했답니다. 해외에 계셨던 부모님은 형체가 없어진 외아들을 보고 말을 잃었고 이건 이후에 접한 이야기이지만 당시 사망한 지 이틀 방치된 동안 살쾡이들이 사체의 살점을 물어가고 한여름이라 파리가 들끓어 시체 속에는 구더기들까지 기어다녔다고 합니다. 부모는 오열하다 못해 기절하고 직후에 여자친구가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소대원들이나 부모나 그 여자친구를 좋게 볼 리 없었습니다. 물론 그녀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을 테지만 상반신이 없어진 남자친구를 보며 울고 있는 그녀에게 모두가 욕설을 퍼부었다 합니다. 이후 그녀도 자살을 시도하다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고 합니다. 제가 들은 내용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이후 이야기는 소대원철원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몇몇은 거짓말이라 했지만 12번 벙커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만큼은 확실한 듯 했습니다. 그 벙커는 12개 중 유일하게 벽이 세워져 출입을 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4. 이병 황화무계입니다. 근무교대 왔습니다. 그날 밤도 어김없이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천둥 소리가 곧 있으면 낙뢰도 칠 것 같이 거칠었습니다. 순환식으로 각 초소 근무를 교대하던 저는 장병장과 함께 고가초소에서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고가초소는 초소 중 가장 높은 초소로 2층 이상 높이로 설치되어 철제로 된 계단을 올라가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단을 오를 때면 탕탕탕 소리가 항상 들려왔습니다. 근무 투입 후 30분쯤이 지나자 주간 작업으로 녹초가 된 나와 장병장은 말없이 서 있다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쾅! 장병장과 나는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벼락 소리였습니다. 아마도 곧 낙뢰 조치가 이루어져 고가 초소 병력을 철수시킬 듯 했는데 탕탕탕 누군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앉아있던 장병장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근무교대 시간이 아니므로 이 시간대에 올라온다면 소대장 아니면 부소대장일 겁니다. 아마도 철수를 전하러 온 것일 겁니다. 탕탕탕 계단 소리가 문 앞에서 그쳤습니다. 저는 문을 열며 관등 성명을 댔습니다. 근무자 이병 황화무계입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혹시 누군가 장난치나 싶어 옆에 있는 빈 공간으로 고개를 내밀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초소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으며 장병장에게 아무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분명 누군가 올라오는 발자국 소리였고 숨을 곳은 없었습니다. 장병장과 내가 서로 쳐다보며 아무 말 없이 의아해하고 있을 때 갑자기 초소 밖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탕탕탕 누군가 계단을 뛰어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나는 휴가로 인해 GP에서 철수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GP에 대한 괴담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전역하기 일주일 전에도 중대장마저 귀시를 봤다고 합니다. 새벽 1시경쯤 근무자들이 각자의 초소로 투입됐을 때였다고 합니다. 휴게실에서 나와 초소를 살피던 중대장이 이 초소에 멈춰 섰습니다. 거기 누구야? 옆에 설치된 1초소의 근무자들이 자기들을 부르는 줄 알고 고개를 내밀었다 합니다. 야, 거기 누구냐니까. 1초소에 있던 병력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렸다고 합니다. 중대장이 이 초소를 보며 소리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대장님. 야, 이 초소 지금 누구야? 지금 이 초소 투입 안 했습니다. 중대장이 1초소를 바라보며 손가락으로 이 초소를 가리켰습니다. 야, 그럼 저기나 쳐다보고 있는 놈들은 누구야? 물론 중대장이 직접 이 초소에 들어갔을 땐 그곳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현재 원GP는 무사고 상태에서 북한군에 맞서 항시 철통 경계를 수행해 나가고 있으며 괴담은 우리가 GP를 교체할 때와 마찬가지의 상황이 될까봐 부대 의상을 생각해 거의들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들 GP에 무언가 있다고는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원GP가 세워진 자리는 38도선을 긋기 전 한치의 땅이라도 더 얻기 위해 전쟁의 마지막 접전을 벌인 수많은 유령들이 묻혀있는 고지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5번째 이야기, 허수아비. 시골에 살았기에 학교 다닐 때는 언제나 논두렁으로 다녔다. 그날도 평소처럼 개구리 울음소리를 들으며 집에 오는 논두렁 길을 걷고 있었다. 문득 논 안에 핑크색 앞치마 같은 걸 걸친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아, 모내기라도 하고 있나 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려는데 자세히 보니 뭔가 움직임이 이상했다. 한쪽 발로 서서 허리를 구불구불 휘젓고 있었다. 흰 비늘끈 같은 걸 들고 마치 리듬 체조라도 하는 양 몸을 빙빙 돌리고 있었다. 뭐라고 할까? 마치 훌라후프라도 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왠지 모를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게다가 그것은 한쪽 발로 콩콩 뛰면서 조금씩 이리로 오고 있었다. 개굴개굴. 개구리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저녁 명동. 나는 어째서인지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었다. 허리를 구불구불 휘저으며 껑충껑충 뛰어오는데 얼굴이 없었다. 아니, 안 보였다. 마치 사진을 찍었는데 손이 흔들렸을 때처럼 격렬하게 얼굴을 움직여 제대로 보이지 않는 느낌이었다. 몸은 평범하게 보이는데 얼굴만 희미하게 느껴졌다.
나는 눈이 이상한가 싶어 몇 번이고 눈을 부릅다 봤지만 여전했다. 게다가 이제 눈앞까지 와 있었다. 아, 나는 이제 이대로 끝이구나 그렇게 생각함과 동시에 눈이 아파서 뜨고 있기조차 힘들 정도로 눈물이 펑펑 나오기 시작했다. 나는 그 아픔과 공포에 그만 기절하고 말았다. 눈을 떴을 때는 우리 집 이불 아니었다. 나를 둘러싸듯 아버지와 할아버지, 할머니와 근처 절스님이 계셨다. 연불 같은 걸 다 같이 소리 내외우고 있었다. 어쩐지 그 상황이 거북해 기침 소리를 냈다. 할머니는 내 몸을 꾹 누르며 가만히 있거라 하고 낮은 소리로 말하셨다. 결국 그것은 내가 눈을 뜨고 1시간가량 이어졌다. 그 후 할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내가 만난 그것은 허수아비의 신이었다고 한다. 그 허수아비는 외로웠던 것인지 어쩐지는 몰라도 나를 동료로 삼으려 했다는 것이다. 끌려가면 평생 진흙 속에서 살아야만 한단다.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셨다. 나는 아직도 논에 허수아비가 혼자 서 있는 걸 보면 겁이 난다. 이후 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는 이랬다. 기절한 나를 찾은 건 이웃집 사람이었단다. 문두렁에 사람이 쓰러져 있길래 설마 싶어 가봤더니 내가 눈물을 흘리며 넘어져 있더란다. 그 앞에는 허수아비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이웃집 사람은 큰일이다 싶어 우리 아버지랑 스님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옛날에도 비슷한 사건은 몇 건 있었다고 한다. 대부분은 멀쩡했지만 발견될 당시 눈앞의 허수아비를 바라보며 껄껄껄 웃는 이들도 있었다. 그러면서 허수아비 곁을 떠나지 않으려 하는 사람도 여럿 있었다는 것이다. 옛날에는 흉년일 때 마을에서 가장 쓸모없는 사람을 뽑아 식비를 줄이려 죽여버렸다고 한다. 하지만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논을 망치는 짐승을 쫓으려 드는 것이다. 도망가지 못하게 다리 한쪽을 자르고 흰 옷을 입힌 후 나무에 묶어 논 가운데 세워놓는다. 온몸이 묶여 움직일 수도 없으니 온몸을 구불구불 휘저으며 벗어나려 애쓰겠지. 마을 사람들은 그걸 멀리서 바라보며 앞으로 2, 3일은 좋게 버티겠구먼 하고 말했다고 한다. 묵힌 사람은 대개 굶어 죽지만 개 중에는 곰이나 들개한테 산채로 잡아먹히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그런 짓을 하다 보니 제액이 내려 마을에 온갖 사건이 일어났고 그리하여 산채로 허수아비가 된 사람을 신으로 모시게 됐다고 한다. 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라 어디까지 사실일지는 모르겠지만